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고품격 인텔리드렛 대중문화 팟캐스트 연애는 바카스다 185회 시작합니다. 네, 아유. 이태영 씨 돌아오셨고, 네, 한 주 만에. 더 웃긴 거는 이태영 씨가 나갔는지도 몰랐던 한 주였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제 빈자리가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왔다 갔다 하시네. 네, 느껴졌고, 저희가 일단 저희 팟캐스트 한번 새로 진단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방송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왜요? 그래요? 우리가 좀 안일하게 했던 내용이, 왜냐하면 김시영 씨가 돌았었어요. 김시영 씨가 돌았었다는 거는 우리한테 위기입니다. 돌아섰다기보다 매를 드신 것 같아요. 매를 들어 이제는.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한 6분 정도 듣다가 못 들었다. 너무 난잡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연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일상 얘기나 하고 있다. 그건 안 된다. 딱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가 또 순위에도 또 민감하잖아요. 지금 순위가 저희가 봤습니다. 몇 일 것 같습니까? 저희 이제 녹음 올라가기 전에는 그 눈금 아닌가요? 눈금이죠. 이제 눈금에서 우리 탈퇴해야 됩니다. 이거 안 돼. 눈금이지 안 돼. 아시겠죠 이제. 네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또 많은 또 다양한 또 재미있는 이미지, 또 약간은 좀 가벼운 이미지가 있었다면 오늘 좀 이렇게 진중한 대화를 한번 나누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또 조 선생님을 모셨죠. 바로 저희가 모시더라도 이렇게 소란스럽고 떠들려고 모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고증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또 부담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 심지어 저희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 전문이 서양 역사입니다. 근데 어차피 뭐 다시 하시니까요. 그럼 일단 소개부터 소개를 한번 가볼까요? 이태영 씨가 모시고 오셨으니까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소개는 셀프예요. 그렇죠. 저희가 전통이 이태영 씨 소개가 셀프라서. Introduce myself. 일단 저희 소개부터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 하경원 기자입니다. 네, 이태영 씨. 네, 안녕하세요. 이태영입니다. 네, 저는 이동엽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외람되지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한국전쟁 아카이브 연구팀장으로 있는 나중석이라고 합니다. 와, 맞죠?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역사연구소에 그쪽에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전쟁 아카이브 팀. 네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프로필이랑 좀 다르네요. 저는 서양 전공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네. 서양 전공에서 교루 박식하신 진짜 박사님을 한국전쟁 아카이브 팀이라는 팀은 어떤 팀인가요? 현재 여태까지 이제 국내에서 한국전쟁이라든가 국내외에서 이런저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그렇죠. 특히 국내에서는 사실 그 한국전쟁과 관련된 제반 사료라든가 이 자료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느꼈는데 또 그게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이 이제 다뤄졌죠. 그런데 실제로 가령 국내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연구 물론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아직까지는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특히 사료와 관련돼서 해서 저희는 국내외 특히 이제 기존에 국내에 아직까지 수집이 되지 않은 해외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 해제하고 번역하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제 웹에 한국전쟁 아카이브 웹 아카이브를 하나 구축하는 걸 지금 구축 중이시네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요? 네, 그러니까는 문서 보관소죠. 아카이브니까. 자료실. 자료를 모아놓은. 제가 너무 무식하다는 느낌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요즘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북한에서 지금 난리쳐가지고. 아니요, 뭐 그거하고는 별 관계 없나요? 이태영 이런 멘트들 조심하라고. 쓸데없는 멘트 딱 정확하게. 그러면 저희가 근데 궁금한 게 태영 씨하고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일단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 우리 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라고 하면은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 뭐 연결고리라고 하면은 장항준이잖아. 그렇죠. 장항준 감독.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연결고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장항준 감독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관계가 돼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친해지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 역시 장항준 감독하고 교우 관계가 있는 베프도 또 태영 씨하고 알게 되고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고 뭐 그렇게 됐네요. 예, 전혀 뭐 그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간관계가 발전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오늘이 커트 나갈 수 있는 거였죠? 인간관계 분수령이 될 수도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팀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러셔도 되고요.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교수는 아니고요. 아 교수는 아닙니까? 네, 나 박사님. 형님. 나 팀장님이라고 저희가 뭐 그러셔도 됩니다. 나 팀장님으로 갈까요? 제일 공식적인 공식적인 대외적으로 이제 나 팀장님. 네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오늘 우리 역사 얘기 플러스 또 우리가 주제가 오늘 영화와 관련된 그쵸. 역사 얘기. 뭐 역사 얘기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문화 팟캐스트니까 대중문화의 컨텐츠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는 아무래도 최근 이제 그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개봉을 해서 상영 중인데 이제 뭐 작품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영화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뭐 분석을 또 이미 해왔지만 사실 요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안에서 과연 영화적 사실과 실제적 사실이 얼마만큼 좀 공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대중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팀장님을 모셔놓고 좀 역사도 학자 입장에서 또 이런 예술의 영역과 역사의 영역이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정말 죄송하지만 나 팀장님이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 저희가 확인 절차를 좀 합니다. 요즘에 그냥 막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뭐 무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재미로 한번 너무 기분 나쁘시지만 을사조약 몇 년도입니까? 1905.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 아마 한일합방은 1910.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 저희 있는 문제만 대답하십시오. 6.25 전쟁 언제입니까? 왜 이러세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려다가 1950이지요. 네. 맞아요. 대단한 겁니다. 압니까? 그러면 임진왜란 1592. 어머나 다 외우시는구나. 1592잖아요. 9이잖아요. 맞아요. 그 수능 시험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중학생들이 요즘 한창 잘 외우고 사실 이런 식의 연도는 오히려 그 대학 쪽에서 뭔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지금 나온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들은 알고 있지만 연도라든가 수치에 제일 능한 건 아마 고3 수험생들. 그렇죠. 그리고 고3 수험생들 가르치는 역사 교사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 이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거고 오히려 대학 쪽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마 수치에는 오히려 가끔가다 틀리실 겁니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수치는 어차피 있는 거고 수치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사건들의 맥락 같은 거. 박사님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빈정상하신 거 아니죠? 웃기려고 하신 건데. 웃기려고가 아니라 여기서 잘못 더 나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여기서 원래 이제 개그 공식은 한 3개 정도 묻고 재밌는 게 나가야 되거든요. 원래 준비한 거는 우리 이동엽 씨 생일은요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말씀 너무 많으셔가지고 재미를 못 뽑아냈어. 재미가 반감했다. 좀 아쉽지만 약간 예능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의 약간 충돌이 오늘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 풀기 위해서 저희가 풀기 위한 뭔가 방법이 있나요? 방법 레크레이션요? 방금 한 게 그러니까 긴장을 풀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더 긴장했어요. 자 그러면 더 긴장 풀기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는 거북선. 이렇게 여기서 뭔가를 구사해야 되는 건가요? 목수가 만들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똑딱똑딱 만든 게 아닙니다. 목수가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기분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질문은 이순신 장군이 만드신 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게 런센스처럼 거북선 하면 목수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통 웃어줘야 되는데 두 분의 불협화음이 1시간 동안 기대됩니다. 그러네요. 선발이 짝짝 맞진 않네. 서로 다른 지향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면 또 다시 갑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혼 기념일은 아세요? 3월 8일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해보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두 분의 불협화음과 파열음은 이런 경우 이제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료에 기반한 겁니까라고 이렇게 다시 대묻을 줄 몰랐거든요. 저희 이제 예능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웃음으로 승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 자료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되게 진지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 진지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 주제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3가지 영화가 지금 개봉이 하고 있는데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박열이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개봉을 했고요. 이건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약간 그 이제
학살,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의 이제 배후로 이제 조선이 지목되면서 그때 이제 약간 무정부주의자인 박열을 이제 소재로 한 그런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세왕을 개봉한 영화가 이제 군함도죠. 그렇죠. 가장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역시 이제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었는데 이 군함도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또 다룬 유승환 감독님의 작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또 장원 감독님의 택시 운전사가 있는데 지금 한창 개봉. 그렇죠. 한창 개봉해서 지금 400만 관객을 넘어서 지금 뭐 올해 천만 영화가 되지 않겠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을 그렸던 명량해전보다도 더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좀 비슷하게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좀 개봉하려고 있는데 팀장에게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또 그런 영화가 개봉하면 굉장히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보셨던 그런 실제 역사를 기반한 영화 중에서 재밌게 보셨다 이런 작품이 혹시 있을까요? 어제 이제 이세영가뿐이 이세영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셨던 영화 중에서 군함도 얘기를 이제 영화를 사실 아직 못 봐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다만 이제 어쨌든 전혀 모르고 나올 수는 없어서 조금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찾아보긴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다가 떠오른 영화가 저는 저기 인생은 아름다워. 그건 독일 나치 시대 때. 네, 그렇죠. 있었던 유태인 학살을 그린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특히 독일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또 관심을 많이 받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물론 영화 자체의 작품성도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데는 뭐 별 이견이 없는데 지금 군함도에서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역사적 비극을 어디까지 코미디의 소재로 할 수 있는 거냐. 굉장히 좀 민감하죠. 특히 독일 같으면 이게 가해자 국가라서 그리고 전쟁 범죄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와 관련돼서 는 모르겠지만 특히 나치 범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게 아우슈비츠를 다룬 거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어느 정도는 희화화시킨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물론 이제 그 코드 자체가 이제 개그 코드고 결과적으로 이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이제 나치 범죄를 결국 고발하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결론으로 귀착이 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면은 있기는 한데 약간 비슷한 닮은꼴 영화네요, 둘이. 그렇죠. 저도 그걸 봤을 때 저는 진짜 대단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사실 그 마지막 장면에 아빠가 전쟁놀이 한다고 숨어 있으라 하면서 마지막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서 뭉클했거든요, 사실. 눈물 난 사람 많죠. 그 부분에서 많이 울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 부분은 정말 완전히 반전으로 싹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게 실제였거든요. 실화입니까? 아니요, 실제 실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건 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건 뭔가를 할 수 있건 할 수 없었건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거는 소멸이죠. 수용자의 소멸이라는 거. 그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고 실제로 비극이고 그걸 어기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재미를 만들어내고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특히 역사적 비극과 관련된 어떤 작품들 뭐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 뭐 등등 포함해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그 인생은 아름다워가 일단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역사적 사실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석 그 남아있는 해석의 여지를 활용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라면 이 방향으로 나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일종의 개인적인 기대예요. 생각이 정립되셨던 영화였는데. 번외로 이걸 질문한 이유는 뭐예요? 질문을 한 이유는 저는 그냥 역사학자는 이렇게 역사 영화를 어떻게 볼까?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근데 사실 지금 전공은 6.25 관련된 거잖아요. 고지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6.25 관련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입니까? 글쎄요. 일단 태극기 휘날리며만 하더라도 좀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게 영화 2003년 영화다. 저는 어제 본 것 같죠. 아니 근데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역사적 비극을 다룬 영화들은 많죠. 많고 그 외에도 뭐 사실 영화만이 아니라 뭐 우리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는 사극 같은 경우도 뭐 퓨전 사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역사적인 무대라든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조금 트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전제를 한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역사적 사실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석의 여지를 찾아내준다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느끼지만은 특히 우리만 하더라도 뭐 제 세대 때만 하더라도 가령 어린 시절에 뭐 조선왕조 500년이라든가 네. 이런 거 보면 실제로 그게 그냥 드라마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머릿속에 박히거든요. 어릴 때 보면. 그게 그건 줄 알아.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맞아요. 뭐 이순신 이러면 김명민 아니면 최민식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도. 그리고 대조영 이러면 최수종 이렇게 쓰죠. 지난주에 나왔던 아직도 우리 그 동생은 한 개그우먼은요. 누구 이름 말하기는 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아직도 그분은 충무공 이순신인데도 불멸해. 아니 최고다. 호를 불멸로 알고 있어요.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최고다 이순신을 알고.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때 이게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겠지만 이게 그걸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잘 그것 만들어야 때문에 된다고 여기서 논란이 저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네네네. 군함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함도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저희 팀장님께 좀 이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간략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군함도는 어떤 곳입니까? 네. 뭐 요즘에 화제가 돼서 다들 아시겠고 사실 뭐 제가 이쪽 방면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최근에 알려진 대로 이게 이제 나가사키 앞에 있는 나가사키 항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죠. 네네. 작은 섬이고 이제 메이지 시대 때 개발되기 시작해서 191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탄광으로 대단히 이름을 날린 그런 섬이고 특히 일제 강점기 그리고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징용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조선이라든가 뭐 류쿠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등등해서 이제 징용 노동자를 다수 데려와서 투입을 했고 강제로 끌고 온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조금 과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1939년인가 그래서 국민 총동원법인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태평양 전쟁이 약간 후반으로 가면서 일본이 구수물자가 모자란 상황이 그렇죠.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일 전쟁 끝나고 나서 한번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특히 태평양 전쟁은 41년이니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는데 이제 태평양 전쟁 넘어가는 과정부터 이제 실질적인 강제징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지원을 받는다던가 해서 뭐 어쨌든 최소한 강제적인 형식이라는 거는 이제 최소한 취하지 않는. 그게 그냥 징용과 강제징용의 차이인가 봐요. 그렇죠. 형식이 있느냐 최소한의 형식을 무시하는. 월급을 줬다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네네. 월급을 공식적으로 줬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주고 그게 팬티 사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런 거죠. 밥 먹는데 얼마 하면 그냥 돈하고 비슷하네요. 영화에도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첫 떼고 포떼고도 아니고 다 띄고 진짜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본이 운영했던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사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야만적인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줄 거 다 주고. 그래서 통계로만 뽑아보면 대단히 괜찮은 직장이었던 듯이 누가 보더라도 사실 강제징용이고 그 안에서 이제 명확하게 착취가 이루어졌죠. 그거야 뭐 부정할 수 없죠. 사실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건 간에 그러니까 모든 관계라는 걸 갖다가 한 면만 딱 띄어내가지고 어쨌든 임금은 지불하게 돼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일본인 근로자들, 뭐 노무자들, 뭐 노동자들하고 비교해서 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본 측 주장이죠. 네네 그렇게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유네스코 이제 문화유산 지정을 통해서 약간 이제 이게 좀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그렇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은 이게 약간 산업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약간 뭐랄까 그 산업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좀 유산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징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이걸 안 하죠. 이게 채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죠. 그렇죠. 거기서 아마 이제 유승환 감독님도 아마 거기서부터 문제 의식을 갖고 오고 왜 이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두운 면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는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걸 한번 짚고 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영화를 연출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 측면들만 밝혀져 있다면 모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다 밝힌다라고만 한다면은 뭐 유네스코 등재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많은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될 때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에 대단히 반대를 했죠.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일본 정부가 타협점을 찾은 게 이 징용과 관계된 부분, 강제징용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노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슬쩍 입을 씻는 경향이 있죠, 일본 쪽에서. 그렇죠. 거의 뭐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는 그거죠. 실제로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한번 군함도를 이렇게 찾아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관광지로 지금 개발돼가지고 이제 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약간 이렇게 뭐 건물이 좋았던 예전에 이제 그런 그 호텔이라든지 좋은 건물이 있었던 부분은 견학이 가능한데 섬 북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징용 관련 증거가 있는 그 구역들은 그 입장이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면만 보여주는 쪽으로 계속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뭐 일본 측의 이런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영화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태영 씨도 보셨겠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 군함도에 흘러 들어왔던 많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국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 이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러 이제 인생을 바꿔보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지옥이더라. 징용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조선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서 이것을 이제 광복군이 침투를 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봉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고전과 다른 게 실질적으로 이제 탈출 시도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광복군 그러니까 OSS라는 표현되는 이 단체에 들어와서 과연 이 탈출시켜 줬다고 표현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 맞는 것이냐.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저희 논란으로 잡겠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도 그 말씀드렸는데 송중기 씨가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무슨 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으로 해서 독립운동가를 구하러 거기 들어오잖아요, 원래. 제가 그 얘기를 살짝 들었더니 나 박사님이 그거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뭐 너무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군함도에 대한 잘 모르시는 한국 분들이 봤다.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설정 자체가 아주 그 제가 이 주변 정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무슨 자료라든가 이걸 검토하고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략 이제 43년 4년 이후에 보면은 특히 태평양 전쟁과 관련돼서 미국 쪽 문서에서 확인이 되는 게 좀 냉정한 얘기지만은 미국이 백악관이 한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말하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은 그쪽에서 평가하기는 한국 임시정부가 한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미국 쪽 해석이었어요.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아니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명의의 단체에서 뭐 백악관이라든가 미국 정부의 한국 독립을 지원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내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고 도대체 어느 쪽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판단이 안 선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딱 거기만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임시정부 외에도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있었죠. 그렇죠. 그 단체들에서 다 미국 쪽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대결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이야 자타가공이라는 뭐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니 지원을 할 만하고 그 전에 이미 뭐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후부터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대표성을 가지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느 쪽을 지원했을 경우 가령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 중국이라든가 당시에 소련이 있는데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이냐 이런 거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임시정부라든가 한국 쪽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대단히 소극적으로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45년도 넘어오면서는 이제 실제로 그건 맞습니다. OSS와 광복군이 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던 거는 맞는데 이 영화에서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침투가 됐을 거라고 가정한다는 게 그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알기로도 가령 그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그 유명한 분들이 이제 장준하 선생이나 김준엽 선생이나 이런 분들 다 그쪽에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훈련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일본의 항복이 좀 빠르기도 했고 또
한 번 더 진입하려고 하다가 이제 관동군 저항 좀 세고 해서 아마 그냥 무마된 걸로 아는데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특히 임시정부의 중요 인물이 군함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하러 가야 된다. 글쎄, 그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감안한다면 이게 조금 굉장한 픽션이구나. 그 구하기 위해 뭔가 실추시킨다는 자체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방이 되고 나서 임시정부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개인 자격으로 귀환했어요. 미국이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당시 하지중장이 해서 전부 다 개인 자격으로 정부 요인 자격으로 귀환을 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민감한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보면서 진짜 영화를 보면서 저도 아 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어디까지가 영화적으로 만들어진 픽션인지를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뭔가 이렇게 해부하는 거 있죠. 이게 진짜였어? 이건 진짜 있던 일이야? 분석하는. 이거는 실존 인물이야? 막 이렇게 막 해봤는데 그 마지막에 일단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은 거기 저는 좀 약간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일본인들이 절대 악으로 나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절대 악으로 나오지만 약간 그것도 이제 얘기가 많아요. 일본인들 악인이라면은 뭐 거기 대표를 하는 분들이랑 뭐 이렇게 몇 명이랑 이렇게 누구죠? 소지섭 씨랑 같이 노무계. 조선인들에서는 노무계 계장이랑 그 윤학철이라는 그 독립운동가를 자처해서 조선인들 등골을 빼먹는 그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더 기분 나쁜 게 정말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는 저런 사람들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조선인들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 거죠. 실제로 그런 밀정활동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런 것들이 있나요? 조선인을 좀 오히려 더 학대했던 조선인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저보다 이제 가령 저기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번 나오셨으면 아마 최적임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굳이 하나하나의 기록보다도 1920년대 되면은 조선인의 당시 순사직에 대한 지원 비율이 아마 급증했던 꽤나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따지고 보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옛말에 왜 이 마름이 더 밉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 같은 거 진짜 그렇죠. 주인보다도 마름이 더 밉다고 와서 실제로 무언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걸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밉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쨌든 당시 조선에서 총독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조선인 행정 인력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쓰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상당히 흔하게 보일 겁니다. 흔하게 보이고 또 뭐 사실 흔하게 생각하듯이 무슨 옳고 그름을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양 극단이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양상이 무수히 많은 색채가 이제 혼재하기 마련이라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죠. 이 군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사실 이분법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일본은 나쁘고 한국 사람은 좋다 이런 식의 어떤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 아까 이태영 씨가 말했듯이 한국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논란의 소지가 지금 있어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근데 우리 나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건데 가령 아까 인생은 아름다워 얘기를 했지만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양상이 아무리 뭐 그 아이한테 즐거운 것이건 어떻건 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전쟁 범죄에 대한 고발 차원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사태를 꿰뚫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꾸준히 유지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표현해낸 거고 그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으로 따지면 뭐 얼핏 얘기를 들으면은 저기 그 재산 29만 원 가지고 있는 아저씨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호탕한 면이 있는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알고 보면은 정말 그 대단히 사회적으로 빼어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뭐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그 성격이 좀 괴팍하다거나 아주 얼마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뭐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뭐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영화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개개인의 군상의 다양성도 다양성이지만은 그 군함도라는 비극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게 된 제방 관계망, 그 관계망에 대한 묘사가 상실됐느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류승환 감독님의 마지막 장면에 조선인들이 대거 탈출하는 장면은 뭔가 탈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영화에서라도 실제로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실제는 뭔가요, 정말 팩트는?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보면은 저기 저도 이번에 좀 책을 보니까는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이 있죠.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인가 하는 책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당시 이 관계자들 실질적으로 이제 군함도에서 이 노역하셨던 분들 증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탈주 시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나 본데 대개 이제 그 워낙 좀 물살이 험한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수장되는 경우 그리고 겨우 건너가 봐야 일본 땅이라서 다시 환송돼 오는 경우 무슨 대규모 탈출 시도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당연히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군함도에서 마지막 어떤 논란이 되는 게 사실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이 사실 힘들게 사셨다고 저희가 앞전에 들었잖아요. 근데 영화 군함도 중반쯤 보면 조선인들이 담배도 하고 술도 막 좀 먹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번에 감시를 피해서 야간에 모의도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가능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래 되면 우리가 정말 힘들게 생활했던 게 아니라 뭔가 뭐 여유롭게 좀 어떤 생활을 즐겼는 거 아니냐. 해외에서 났다는 지금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야 그래도 살만했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논란에 부분이 대해서 굉장히 미화됐다. 그런 그 실제 피해자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미화해서 포장했다라고 제가 군함도에 하는데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60m, 70m면 기가 아플 정도로 힘든 곳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허리를 굽혀서 펴지도 못하고 12시간씩 석탄을 캐고 그 안에서 뭐 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안에서 그냥 배변도 보고 그 냄새 쾌쾌함에서 일을 한다는 진짜 버선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말씀하신 거가 지금 얘기하신 게 맞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945년이잖아요. 이게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가령 1930년대 말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물자가 풍부한 편이라서 혹시 뭐 어떻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시간을 앞당긴다면 혹시요. 뭐 그것도 뭐 그 이제 혹시라는 얘기죠. 근데 45년이면은 아마 일본 본토에서도 자원이 쉽게 고갈이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일걸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술이 공급된다. 아마 쉽지 않았을걸요. 그 노역장에 강제 노역장에 거기다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이라든가 수기등 보면은 뭐 식사가 거의 그 영화에 보면 막 식사에 깻묵인가? 네, 바퀴벌레 깻묵 이렇게 삶은 깻묵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걸 줬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식량이 배급이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글쎄 뭐 그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 상황에서 알코올을 즐길 만한 여유가 됐을까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물론 실제로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게 아니라 단언은 못 하겠는데 그냥 이런저런 정황들을 놓고 보면은 일단 그 뭐 술 자체가 거기 그 쉽게 공급이나 됐으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군함도를 둘러싼 거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뭐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학적 외적 문제지만 이제 개봉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아니면 또 약간 그 중간에 뭐 촛불 집회를 연상케 하는 촛불 장면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부 이런 네티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약간 비판을 받다가 오히려 영화가 열리면서부터 이제 얘기가 됐던 거는 너무 그 안에 있던 이제 징용자분들의 삶이 실제와는 좀 다르게 그려지는 것 같다. 그리고 뭐 탈출의 계기라든가 그런 것들 개입한 외부 세력에 대한 묘사가 좀 실제 역사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더 맞아요. 논란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군함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좀 이렇게 뭐 영화는 아직 안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고정 오류가 있는 부분은 좀 확실히 한 부분이 몇 군데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디까지 좀 예술적으로 용인이 돼야 될까? 역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뭔가 틈새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재구성 역사를 해석한다 하거나 역사를 다시 재구성한다거나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사진기로 다 찍어가지고 매 프레임마다 그냥 다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살아있듯이 복원시킬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거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딘가에 뭔가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고대사 쪽으로 갈수록 그 공간이 커져요. 그렇죠. 사료가 부족하니까. 그 틈새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킬 것을 좀 지켜줬으면.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히 그 역사물이라는 게 대중적인 파급력이 워낙 커가지고 아까 뭐 얘기 나왔듯이 실제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게 뭐 특별히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슨 지적으로 빼어나고 그렇지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시각 시청각적으로 와 닿는다라는 게 이게 대단히 큰 거라서 거기다 스토리가 있는 어떤 영화 같은 영화 작품이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이게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커서 사실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사실 그래 따지면 징용 당했던 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제가 몇 개 봤는데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로 말라 계셨거든요. 그런 거죠. 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다 그럼 말라 있었어야 되는데 영화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오면 촬영이 쉽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 분 찾기도 힘드니까. 근데 진짜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라는 게 파급력이 진짜 그만큼 끄니까 북한에서도 선동 영화 같은 거를 없는 형편에도 막 제작해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신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게 크기 저도 때문에. 어렸을 때 북한 분들은 얼굴이 다 빨간 줄 알았어요. 좀 늑대 얼굴인 줄 알았어요. 늑대 얼굴이고 동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줄 알았어요. 늑대 아니면 돼지 뭐 이런 걸로 항상 했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얼굴 빨간 줄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불안도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저희가 또 나머지 조편 영화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서 개봉했던 박열의 이제 이 영화에서는 사실 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 관객 수가 적었기 때문에 파급력은 적긴 하지만 그 안에서 되게 좀 논란했던 게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태영 씨도 영화를 보셨지만 이 무정부주의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박열이나 이 후미코의 활동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면 약간 좀 뭐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다 이런 분으로 좀 박열 선생님이 좀 의사되게 하지만 원래는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에 상관없이 그렇죠. 무정부주의자 자체인데 이 무정부주의자라는 이 부분의 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단 겉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모든 형태의 인간의 상위에 군림하는 어떤 정부 조직 같은 권력기구 이걸 부정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인간 개개인의 행복한 삶의 발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향하는 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바는 소수의 자그마한 공동체들끼리 자발적으로 꾸려가는 그런 식의 삶의 형태.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그 안에서도 대단히 다양한 분파라든가 뭐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위로부터 개개인에게 무언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조직이나 기구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적대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나키스트 아닙니까 그분이? 네네. 그건 어디서 들여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책을 본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게 처음 만드신 게 서양의 개념이었겠죠. 어떻게 만든 서양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게 1920년대죠. 그 영화 무대는 그 당시에 일본에 수입되고 있었던 제반 서양의 문화적 조류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일본의 개항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양을 지칭하는 한자어라든가 학술어 같은 게 사실 대부분 개항 이후에 일본 개항 이후에 일본 지식인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1900년대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소위 사회주의 계열들, 사회주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일본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 외 다양한 지적 조류들이 이제 일본에 나타나죠. 그리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 이제 좋건 원컨 원치 않건 그게 좋고 나쁘건 간에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력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적 교류는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바람직한 상황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건 이거하고 무관하게 네. 계속 일본의 어떤 식의 그 사조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바로 당시에 그 서울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좀 박열을 보면서 불편하셨던 점 중에 하나가 저도 약간은 대중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중과 의견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박열 선생님이 우리가 뭐 독립운동가고 그때 당시 있었던 조선인 대학살 그 기자인 권혁씨인가요? 누구죠? 배우. 네, 그분이 그 기자로서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조선인들이 너희한테 거는 희망이 크다. 우리 조선인들의 그 학살이 묻힐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2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뭐 하지도 않은 짓 누명을 왜 뒤집어 쓰려고 하고 왜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느냐 하면서 이제 막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 보면서 이 영화가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라든지 그 일제강점 시대 그걸 그렸던 영화라고 생각하고 갔던 분들은 거기서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약간 독립운동을 했는데 일반적인 좀 막 진지하고 그런 면보다는 약간 좀 더 좀 호쾌하고 이런 면들이 좀 강조된 아무래도 마케팅의 뭐 영향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간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 조선의 그런 체제도 부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실망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박열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 아마 영화에서 표현된 입장이 맞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그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따지고 보면 가령 사회주의라든가 아나키즘이라든가 이거하고 민족주의가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전제는 같으니까요. 조선의 해방을 추구하는 거랑 같았으니까. 가령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저기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이 부분이 아주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중에 한 분이죠. 말년에 갈수록. 그거 의열단이야 다들 아시죠? 김원봉. 거기 그 의열단의 선언문 중에 그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거. 그거 아시나요? 조선혁명 선언이요?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의열단 선언문인데 그거 쓴 분이 신채호 선생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은 이제 아나키스트의 입장이 어떤 거라는 게 상당히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누구도 신채호 선생이 독립투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김원봉 선생도 마찬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는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보면은 뭐 아나키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의 저기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뭐 만주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도 이 두 가지가 얼마든지 결합을 해서 충분히 사회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겠다 뭐 이런 거죠. 무정부주의자잖아요. 정부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끼리 그냥 경찰하고 그냥 공동체끼리 살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죠. 일종의 그 꼬면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정보 없이 어떻게 다 하려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 개인의 자발적인 개인과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합과 그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조화로운 삶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거죠. 개인의 역량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역량 내지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가능성들에 대해서 대단히 자유인으로서 일종의 그분들이 저는 사실 뭐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자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박열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분들 뭐 어떤 사람들을 처단해주겠다 가서 뭉쳐가서 이렇게 집단 구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부에서 경찰이 하는 거랑 뭐 어쨌든 자기들 경찰 역할도 하고 뭐 다 하겠다 그 뜻인지 저는 좀 무정부주의자면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헷갈리더라고. 쉽게 잡히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게 힘든 개념이죠. 우리 다 정부의 정부 제도에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주임금 번호를 받고 태어난 사람. 정부 없이 그러면 의료 보험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난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이제 아나키스트를 표방하는 분들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역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석들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그리고 아까 신채호 선생 얘기했지만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 박사하고 이렇게 그 틀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가서 이제 그 뭐
일종의 거의 테러에 가까운 네. 이런 식의 활동을 갖다가 하는 거. 네. 근데 신채호 선생 입장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이제 외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갖다가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 이걸 이제 헛소리라고 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될 게 있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확 틀어져요. 신채호 선생도 임정 초기 수립할 때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네. 바로 이제 떨어져 나오시죠.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입장이 확 바뀌어서 의열단하고 결합한다는 건 실제로 폭력으로. 네. 실력 행사로 그냥 이 실력 행사가 뭐 국민의 실력을 양성해서 뭐 국민을 계몽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전체의 실력을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폭력적인 조치를 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변화되는 거죠. 어쨌든 좀 지금도 들어도 사실 무정부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어떻게 살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열과 관련된 약간 이 많은 분들의 오해는 아무래도 이 무정부주의에 대한 그렇죠. 개념이 잡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박열이라는 영화를 독립운동가의 영화로서만 알고 갔던 분들의 약간 오해인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영화사에서 다 미리 뭐 이렇게 교본을 나눠주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많은 마케팅 행정에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약간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영화를 좀 말씀드릴게 지금 가장 핫한 영화인 택시 운전사 경우인데요. 이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뤘던 어떻게 보면 화려한 휴가 이후에 한 10년 만에 다시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는 되게 영화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 화려한 휴가가 이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희생된 분들의 가족이나 친척들, 그러니까 광주 이런 뭐 금남로에서 이렇게 계셨던 분들의 그런 상황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서울에 있던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또 그보다 더 3자인 독일 기자를 데리고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한데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오히려 이제 좀 묘사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공부는 아니지만 의아함을 샀던 게 실제 이런 진압보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묘사가 됐다. 맞습니다. 좀 잔악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영화에서는 너무 좀 좀 계엄군이라고 하죠. 이 진압 과정이 좀 너무 좀 부드럽게 묘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분노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만 봤을 때도 폭력성이 너무 있다. 근데 현실보다는 정말 100분의 1도 표현이 안 됐다는 게 더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각이잖아요. 그분들은 옹호하게 뭐 잔인한 안 했다가 저는 정말 잔인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5.18 어떤 항쟁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화 항쟁. 그 잘 몰랐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리고 뭐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강주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도 저는 그 폭력성이 막 오는 거에 사람한테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지? 그냥 시민한테 쏜 거잖아요, 그냥. 그게 대한 제가 그걸 보면서 분노가 막 치올라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 영화를 봤을 때.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 기자님이 어디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건지. 화려한 휴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화려한 휴가도 보고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화려한 휴가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다뤘어요. 그 묘사를 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근데 뭐 평범한 가정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악몽 같은 날들을 정말 그 기간 동안 잘 다뤘고요. 이거 택시 운전사는 조금 더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을 하러 아무 상관없는 이제 돈벌이를 하러 갔던 사람이 광주에서 하는 걸 보고 약간은 뭐랄까요,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사태에 대해서 다 알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여지는 영화 같은.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죄송하지만 저 시각이란 게 있잖아요. 택시 하신 분이 바라본 시각에서는 그 정도도 많이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지만 그거를 다 보여주면 그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봤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도망 다니다가 그 트럭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우통 먹고 막 두드려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그냥 쓱 보면서 이렇게 간 거야. 그 정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 정도만 보여줘도 느끼는 체감이 저는 엄청 컸거든요. 사실 실제 그 당시에 그 외국 언론을 통해서 좀 보여줬던 광주의 상황은 좀 어느 정도였나요? 사실 몰랐죠. 그때 살아계셨잖아요. 어릴 때요, 진짜 저도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제가 그때 80년생이면 우리
우리 선생님은 그때 80년대니까. 잠깐만. 80이거든요. 그때가.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거. 자연스럽게 노신문 한번 쓱 저희가 받아가. 몇 살 형님인지 아직 물어보질 못해서. 저도 기억은 당연히 나요, 당연히. 근데 어릴 때고 당연히 기억은 나요. 봤는데 근데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 광주에서 큰일이 났다. 그리고 실제로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한동안 그랬어요. 광주에서 폭도들이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이 났다. 어릴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는 뭐 어른들이 와서 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네. 해서 진짜로 뭔가 무서운 일이 광주에서 북한들이 뭐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쳐들어왔다. 저는 그때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아직 그때 이제 제가 뭐 신문을 본격적으로 읽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그때 당시. 네, 죄송합니다. 저 말을 막 섞으시네. 근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 뭐 북한 침공설 같은 거 뭐 그건 이제 신군부가 계속해가지고서 이제 우기는 거죠. 아니 그 비상겸 확대할 때까지도 다 써먹었던 거예요. 그 5.17 때, 그 비상겸 확대할 때 그거 가지고서 이제 다 조작해 먹었고 또 워낙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서 실제로 보니까 저기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들 중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 실제로 정말 그런가? 라는 식으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지금 뭐 다 드러나 있지만 뭐 미국 쪽 CIA 보고서 같은 거 이제 지금 다 공개된 거, 다 공개돼서 지금 이제 웹에 다 게재되죠.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을 텐데. 아카이브에. 뭐 당시에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걱정할 거 없음. 뭐 이런 거였죠. 당연히 이제 신군부에서 꽁친 거고. 어릴 때는 어쨌든 거기까지는 몰랐어도 진짜 그 단어는 기억이 나요. 폭도라는 단어. 그리고 대학 들어올 때까지도 그랬어요. 실제로 80년대 분위기라는 게 그 87년도를 거치고 나서도 지금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그 5.18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기 그 재산 29만 원 있는 아저씨라든가 뭐. 아니 얼마 전에 자기가 그거 회고록을 냈죠. 고소한다고. 아니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슈가 되고 나서 이제 되고 있어요. 날조다라는 둥.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시죠. 근데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데 고소할 변호사는 고용이 가능한가 보네요. 국선을 했나 봐요. 그 회고록 써가지고 인쇄진 받으셨나 본데요. 네. 북한군 개입설 얘기하니까는 요즘에 요즘까지도 그 지만원 씨인가? 그분이 열심히 주장하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아직도 저희가 분단 국가고 휴전의 상태라고 다들 이렇게 감안을 하는데 그 정도의 병력이 아무런 저항 없이 광주까지 내려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오히려 그럼 더 국가에 더 큰 기체 사유가 있는 거죠. 왜 하필 광주로 왔을까? 이런 의심을 왜 안 가졌을까 저는. 저기 그와 관련해서 신동아의 전모 씨 인터뷰가 있던데. 네네. 거기 보니까는 그 북한군 개입설 관련해 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때 당시 소위 그 광주 오적이라고 혹시 아세요? 광주 오적이요? 오적이 광주 학살. 광주 당시에 광주 5.18의 주동자라고 평가받는 그 5명 해서 전두환, 노태우, 이학성, 박준병, 정호영 뭐 이렇게 5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뭐 얘기 왜 했냐면 그 옆에 이제 그 신동아 인터뷰할 때 옆에 정호영 씨가 같이 있었나 보던데 이래저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경제관에서. 그러니까 전모 씨가 처음 듣는 얘기네.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지금 뭐 지모 씨라든가 뭐 등등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무런 고려할 가치가 없는 그냥 그런 거죠 뭐. 근데 이제 그걸 여러 사람이 그냥 떼쓰고 우겨대고 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그냥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데. 사실 근데 택시 운전사죠. 운전사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진짜 광주 들어가는 길목을 다 막았을까?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그러면 이 실화를 바탕에 실화죠. 이게 실화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그 기자분의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진짜 택시를 타고 갔던 그분이죠. 그 위르겐 힌츠페터죠. 힌츠페터. 네, 그분 택시를 타고 갔다 오셨더라고. 근데 과연 그 길을 어떻게 갔다 어떻게 나왔을까? 진짜 그게 영화하고 똑같이 그렇게 됐을까? 그럼 뒤에는 좀 어떻게 허구로 택시 기사분들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온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는 혼자 간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실제로는 두 분이 갔대요. 그죠. 그 촬영을 하신 분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분하고 두 분이 가서 총 이제 기사분까지 세 분이 그렇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독일 매체만 간 걸로 일단은 그 영화에서 묘사가 됐지만 그 말고도 미국권, 영국권 매체들도 몇 개 더 들어가서 여러 매체가 좀 강제 취재를 했다는 사실은 좀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 영화만 봤을 때 약간 영화적을 위해서는 약간 각색을 하기 위해서 약간 버디무비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독일 기자와 한국 운전사의 그런 또 약간 우정에 관한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위해서 약간 각색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걸 또 그대로 고주고대로 믿어가지고 혼자 가신 걸로 해서 어떻게 빠져나왔지 이렇게. 근데 중간에 보면 약간 약간 검문을 받고 이런 검문에서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군인이 풀어준 겁니까? 진짜 그 어때 걸렸는데도 봐준 겁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나왔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또 택시 운전사의 그 또 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하면 미국 영문 영화도 그렇고 약간 심파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독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디무비의 성격도 가져오면서 조금은 심파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판단하시라는 그런 여지를 많이 줬던 게 또 택시 운전사에 잘 만든 점 같아요. 우리 나 팀장님 보셨습니까 혹시? 역시 못 봤습니다. 하나도 안 보고 얘기를 계속 하시네. 네, 그래서 좀 섭섭하네. 보고 왔어야지 그럼. 요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뭐라고 해가 죄송하고. 근데 그 5.18 어떤 가정을 그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강주에 계신 분 바로 옆이잖아요. 순천에 이런 분들은 모르시더라고 그 영화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게 다 어떻게 바로 옆인데도 모를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다 끊어버리고 보도가 안 되는데. 보도가 안 돼. 그 당시는 모릅니까? 그 영화 장면에 보면 실제로 그 보도를 하려고 했던 지역신문 기자들의 시도를 갖다가 또 국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윤전기를 엎으면서 거기 그 전남일보인가요? 거기든가? 당시에는 TV나 신문이 아니면 지금처럼 SNS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죠 사실. 그때가 아직까지 TV가 컬러가 아니던 시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막 태어나서 이제 막 어렸을 때, 네,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얼마 몇 달 안 됐을 때니까 지금 제 상식선에서는 뭐 그게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도 요즘에 20대 분들이 이 택시운전사 관객 이 분포가 50대하고 10대가 되게 높대요. 왜냐하면 50대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고 아픔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10대는 약간 관람 형태가 다른 게 모르는 사건이니까 좀 알고 싶다. 이런 데를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신기해하는. 어떻게 통제를 했지?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전화도 다 끊었죠. 끊는다고? 그렇죠 상황이. 다 끊죠 당연히. 핸드폰이 아니라 그때는 워크맨이자 가지고 돌아다니. 그렇죠. 워크맨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뭔가 유행을 잘 타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 그랬습니다. 라디오 정도를 듣는. 그래요, 맞아요. 그때 택시 요금인데 10만 원이 지금 돈으로 얼마? 굉장히 많겠죠.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기억나는 지금 서울에서 400원 정도 기억났거든요. 택시비가 엄청날걸요 아마. 지금 그 네이버 지도 치면 나오는데 100만 원 준 느낌이에요. 100만 원 안 주겠나 싶어요. 광주 왕복이 1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10만 원이? 50만 원 정도 있잖아. 지금 그때 그러니까 10만 원 받고 가잖아요. 지금 기억나는 게 82년도인가 그 프로야구 출범했을 때 그때 그 박철순 투수 당시 그때 연봉 계약금 뭐 해서 뭐 2천 몇백만 원인가? 뭐 그 정도 얘기됐었죠. 그게 지금 기억나는 게 강남에서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2천은 4,500만 원 정도가. 그게 82년, 83년이니까. 방금 지금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려면 한 20억 줘야 되는데요. 아니 그 당시에 한 300만 원이면 사지 않았나? 아파트를. 연세가 좀 많으시지. 그런가요? 저 2천만 원이 그러니까 지금 한 100분의 1 정도 돼. 100배 정도 뛴 것 같은 느낌. 따지면 뭐 한 1,000만 원 줬다는 느낌이네. 아무튼 이 택시운전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군함도라든지 이 박열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막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이 묘사에 있어서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약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그 잔혹했던 좀 상황을 보여주면 좋겠다. 가장 최근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인상 깊은 평론을 봤었는데 이 세 영화를 놓고 역사적
이 사실을 기반한 영화적 접근에 대해서 약간 지적한 약간 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약간 군함도는 그 역사적 사실과 이런 예술적인 영역 표현의 영역을 봤을 때는 군함도의 경우에는 너무 앞질 나갔다 역사적 사실을 그걸 지적했고 그 다음에 박열의 경우에는 너무 좀 사료에 충실하는 바람에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예술이 어떤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택시 운전사는 실제 사실을 예술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안일하게 따라갔다. 뭐 이런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 개 다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 평론가의 글에 보니까 세 편 다 그다지 좋게 보진 않았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역사자이시니까 아까도 이제 계속 주기자가 얘기하고 계시는 게 이 영화와 영화적인 묘미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런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 뭐 좀 영화를 이제 보시면 또 그런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수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다 관객 입장에서 어차피 저도 기자고 뭐 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관객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수용할 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영화를 수용할 때 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좀 보시는 게 그래도 좀 그 뭔가 역사적 사실의 무게를 잘 좀 인지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사실 수용자로서의 입장 일단 사실 제일 좋은 영화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특별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당연히 즐거움이나 감동 같은 걸 줄 수 있으면 그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죠. 거기서 이제 뭔가가 틀려버린다면 아까 얘기 계속 나온 대로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 특히 영화나 어떤 뭐 무슨 예술 작품 같은 게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워낙 커가지고서 이게 그 상당히 좋지 않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냥 그 어떤 이제 사극이라든가 내지 역사물을 보는 입장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무슨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 재현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거는 아마 좀 너무나 많은 수고가 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걸 위배하지는 않는 선은 유지해 주면서 그 속에서 이제 계속 어떤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 나가준다면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가서는 이제 만드는 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텐데 역사 소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글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재미도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에 관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졌으면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라면 수용하는 입장에서라면 사실 가능하다면 조금 사전에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사실은 한번 또 공부해 가시라.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사실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즐길 수 있으면 사실은 제일 좋죠. 그렇죠. 맞아. 영화는 영화로 즐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이런 현상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관객들이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은 정말 찾아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비판적 수용을 하고 있는 그렇죠. 다시 화제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이런 소음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와 이제 사실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소재의 영화 중에서 저는 뭐 아까 이제 인생을 안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비슷한 결인지 모르겠으나 살인의 추억이 되게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살인의 추억이 처음에 이제 기획될 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했었고 이미 범인을 못 잡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미제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형사물이고 스릴러인데 범인을 안 잡았다는 게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그 안에서 정말 기발하게 우리가 모두 범인이 없다는 걸 못 잡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막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적 묘미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이 마지막에 송강호 씨를 놓고 뭔가 이 영화 관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맞아요. 살인의 추억을 즐기고 있는 한 명에게 딱 본인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런 좀 스탠스를 좀 널리 잘 지켜서 이제 사실은 그대로 지키되 그 안에서의 좀 뭔가 영화적 재미를 추구하게 되는 영화들이 앞으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좀 살인의 추억이 그런 면에서 좀 교과서적인 굉장히 괜찮은 영화였다. 진짜 딱 오네요. 그 미제 사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쵸. 결국 이걸 또 재밌게 풀어냈으니까요. 그렇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도 또 일맥상통하는 게 영화는 영화로서 즐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진짜 큰 의무거든요. 잘 만든 영화라는 얘기죠. 그렇죠. 잘 만든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마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짧은 시간 얘기했지만 또 팀장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 또 직구현 질문, 또 직구현 요청, 또 여러 가지 또 실제 또 이렇게 연구가 충분히 본인이 또 하지 않은 상태시지만 사실 이런 거 실례거든요. 학자분한테 이렇게 준비를 하자하게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결례를 진짜 범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별 말씀을. 널리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 많이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혹시나 녹음을 하다가 좀 서양사적으로 그것도 좋다. 전공적인 면에서 저희가 외화를 좀 이렇게 보거나 이럴 때 좋네요. 좀 꼭 여쭤볼 게 있으면 한번 전화를 좀 드리거나 박학사 저희 고문으로 저희가 임명하겠습니다. 서양사 고문으로 좀 해드리면 어떨까요? 감투를 씌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혼 없이 드라이하게. 감사합니다.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저 오늘로서 커트되는 걸 수도 있나요, 저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늘 좋은 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태영 씨 같이 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을 받았다. 정말 감사해야 될 생명의 은유이다. 저를 잘라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관계가 약간 단절될 수도 있는.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뭐 좀 어려운 또 자리에 주셔가지고 오셨는데 별 말씀을. 오늘 어때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희 방송 나와봤는데. 얘기 듣기로 상당히 편하게 즐겁게 그냥 술자리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왔고 사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하게 즐겁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풀리기도 했고요. 앞으로 도움을 많이 좀 요청드려야겠다. 저는 근데 쭉 얘기하면서 우리 형님이 그렇게 썩 재밌는 분은 아니다. 이제 좀 이렇게 풀어놓고 갔어야 되는데. 형님이라고 할 걸.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 할 걸 그냥 우리 나 팀장 했더니 팀장님스럽게 오늘 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조금 익살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전공인 서양사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불려달라고. 나올 때는 두 분이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두 분이 코드 너무 안 맞아.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불러주면 좋을지 먼저 미리 언지를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섭외를 다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는 철학과 사회이론 쪽인데 괜찮습니까? 철학과 사회이론 쪽이라서. 정엽 씨와는 정반대 관심사를 갖고 의미인지 잘 몰라서 철학은 뭔지 알겠는데 사회이론? 아까 얘기한 무정부주의 그런 거예요?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연결은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 해주신 또 우리 나트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아마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외는 박하수다 200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200회 고지까지. 잠깐 마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아까 살인의 추억에 범인이 없던 거예요? 박해일 씨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또 유전자 검사로 해서 아닌 걸로 나왔어요. 저는 박해일 씨가 범인이 있는데 그분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어쨌든 실제로 미제 사건이잖아요. 영화라는 게 참 어렵네. 공부해야 되겠다. 200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185회를 기점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박하사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제발. 안녕히 계세요.